그 본연의 기능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검찰 수사는 검찰에 맡기고 경찰 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아무래도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민정수석실을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가감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 운영에 반영하겠다는 강한 의지입니다. 검찰 장악을 통해 가족을 사법 리스크에서 구하는 데 골몰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뉴스업 시작합니다. 민심 청취 기능이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폐지했던 민정수석실을 되살렸습니다. 신임 민정수석에는 검사 출신인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이 내정되는데요. 사법 리스크 대응용이라는 의심에 대해 윤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자신이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먼저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을 찾아 민정수석실 부활을 공식화했습니다. 앞서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사정기관 장악 등을 우려해 민정수석실 폐지를 내세웠지만 취임 2년 만에 신설하기로 한 겁니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아무래도 이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민정수석실을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신임 민정수석 비서관에는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내정했습니다. 김 수석은 30년 가까이 법무부와 검찰에 몸을 담았던 검사 출신으로 이원석 검찰총장보다 9기수 선배입니다. 민심을 듣기 위한 자리에 검사 출신을 임명해 각종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는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있더라도 민정수석이 아닌 자신이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응하기 위한 방탄용이란 지적에 반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 될 문제이지 제 문제를 또 저에 대해서 뭐 제기된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정수석실에는 공직기강 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이 옮겨가고 민정비서관실이 신설될 전망입니다. 종전에 없던 민정비서관실을 새롭게 만들어서 이제 주로 민심을 청취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겠고요. 총선에서 확인한 싸늘한 민심에 윤 대통령은 직접 폐지한 조직을 되살린다는 부담감에도 민정기능 강화를 택했습니다. 부작용이 드러나면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는 만큼 민정수석실은 사정 기능을 최대한 배제하고 대통령에게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여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오로지 소통을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고 야당은 가족의 사법 리스크를 위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민정수석실 신설의 모든 초점은 오직 소통입니다. 민심 청취의 기능이 부족하다는 여러 우려의 목소리를 듣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 설치한 것이며 가감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 운영에 반영하겠다는 강한 의지입니다. 국정 기조를 비롯한 국정 운영 등에 대한 민심을 정책 현장에서 발빠르게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통해 국민을 위한 체감형 정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민정수석을 통해 민심을 청취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사정기관들을 앞세워 여론 동향이라도 파악할 셈입니까? 민정수석실은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을 통제하며 중앙집권적인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데 활용되어 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쓰일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민정수석 부활을 통해 총선 민의를 외면하고 검찰 장악을 통해 가족을 사법 리스크에서 구하는 데 골몰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뒤 처음으로 언론에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이원석 검찰총장이 다시 한번 수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출근길 취재진을 만나 수사를 지시한 배경을 묻는 말에 이렇게 답한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일선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기 때문에 원론적인 입장이지만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뜻을 다시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야권 일각에서 제기된 김 여사 특검법 통과를 막기 위한 방어용 수사가 아니냐는 질문엔 수사 결과를 지켜봐달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지시를 받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반부패 수사부와 범죄수익환수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각각 검사 1명씩을 파견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를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는 20일로 조사 날짜를 잡고 가방 전달 장면이 담긴 원본 영상도 요구했습니다. 이번 주엔 먼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재형 목사를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고발한 시민단체 측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최 목사는 이와 별개로 김 여사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최 목사의 행동을 스토킹으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영상 유포 과정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만큼 최 목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네, 야권에서는 최상병 특검법도 수용하라고 정부 여당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여권 일각에서는 조건부 수용론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민심 악화에 대한 우려도 있고 또 여당 내 이탈표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민주당은 법안 폐기를 위한 지연 전술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여권 일부에서 거론되는 조건부 수용론에 조혜진 의원이 가세했습니다. 공수처 수사 시한을 정하고 이를 넘기면 결과와 무관한 특검 개시, 수사 시한 최소화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앞서 일부 친윤계 역시 수용과 거부 양자택일이 아닌 제3의 길을 주장하며 협상 요구에 힘을 보탰습니다. 타이밍, 공수처 수사 끝난 다음에 하자. 중립적인 대한변협에서 복수로 추천해주면 거기서 대통령이 고를 수 있게끔 다시 수정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수용하겠다. 이게 저는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 기류 변화의 이유로는 총선이 끝난 21대 국회 임기 막판 쉽지 않은 표 단속이 꼽힙니다.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의원을 뺀 295명 의원 전원 출석을 가정했을 때 부결에 필요한 반대표는 99표. 여당 113명 모두 참석하면 충분히 저지 가능하지만 불출마, 낙천, 낙선으로 다음 국회에서 볼 수 없는 의원 58명의 표심이 변수로 지목되는 겁니다. 여기에 여소야대가 더 극명해지는 22대 국회에서의 특검법 재발의를 야권이 연일 강조하는 점 역시 조건부 수용 주장에 무게를 싣는다는 분석입니다. 물론 민주당은 특검법 폐기를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수사를 지켜보고 특검을 하자는 건 20여일 남은 이번 국회 임기를 넘기려는 목적이라며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수사 인력 등 공수처 역량 미흡과 총선 민심을 언급하며 대통령실을 향한 특검 수용 압박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제2기회로 왔을 경우에는 전국이 상당히 또 파란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최혜병 특검법과 관련돼서 수용을 좀 촉구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당 지도부 역시 조건부 합의 가능성에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타협 여지를 전혀 내주지 않고 있어 상황과 시점 모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소통과 협치 의지를 부각하고 민주당에 공을 넘기는 일종의 출구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네, 이런 현안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힙니다. 집무실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브리핑룸에서 질의응답까지 1시간 반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YTN에서 전 과정을 생중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앞선 모두 발언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뤄집니다. 기자들 없이 참모들만 배석한 채 윤 대통령이 카메라 앞에서 미리 준비한 원고를 읽을 예정인데 주로 앞으로 3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금 등의 3대 개혁부터 의료 개혁까지 주요 국정과제의 완수에 대한 의지와 함께 저출산 문제와 같은 국가적 현안에 대한 해결 필요성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총선 이후 첫 공개 발언에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며 정책 추진의 정당성을 콕 집어 언급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1분기 경제 성장률 등 최근의 경제 성과에 관해서도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두 발언을 마친 뒤엔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기다리는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본격적인 기자회견이 시작됩니다. 앞으로 3년의 국정 운영 계획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대통령은 이후 1층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기자회견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에선 최상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민정수석 신설과 같은 정무적 현안부터 의대 증원 등의 굵직한 정책 이슈까지 주제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시간 정도로 예상되는 이 시간 동안 주제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질문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전 공식 회견은 1년 9개월 전에 이뤄진 취임 100일 기자회견으로 당시 윤 대통령은 30여 분 동안 질문 12개를 받았습니다. 전 과정이 생중계되는 이번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선 현 정국에 대한 윤 대통령의 생각과 국정 운영 비전이 그 어느 때보다 뚜렷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이 성사되는 과정에 물밑에서 역할을 한 특사나 별도의 라인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과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가 비밀 특사 역할을 하며 회담 성사 등을 조율했다는 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만나야 한다는 지적과 제안을 받아왔다며 대통령이 회담을 결정해 직접 이 대표에게 전한 것이고 공식 라인을 거쳐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6월 말 7월 초로 예고됐던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이 8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총선 패배 수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의 입장인데 유력 당권 주자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새 당대표를 선출할 전당대회 시점이 애초 6월 말 7월 초 예상에서 한 달 이상 늦춰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헌 당규상 대회 준비에만 최소 40일이 필요한데 현재로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6월 말이면은 5월 한 20일부터는 전당대회가 착수돼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원내대표 선출 자체가 늦어지고 있잖아요. 비대위가 애초 전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관리형 성격으로 출범했지만 당 쇄신을 위해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이에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들 사이에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비대위의 목적을 고려하면 최대한 빨리 정식 지도부를 선출하는 게 먼저라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총선 패배 원인을 규명하고 혁신 방향을 잡다 보면 당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어떤 혁신 없이 전당대회만 하겠다? 그걸 국민들이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요? 혁신을 하고 그다음에 전당대회로 나아가다 보니까 한 1, 2개월은 충분히 늦어질 수 있다. 전당대회 시점을 두고 물밑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황 위원장은 당내 30대, 40대 모임인 천목회를 면담했습니다. 천목회는 현행 100% 당원 투표인 전당대회 룰을 당원 50%, 여론조사 50%로 개정할 것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부터 어떤 확답을 받지는 못했으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긍정적인 검토를 해보시겠다. 이런 말씀을 저희 들었습니다.
일각에선 전당대회가 미뤄지면 총선 패배 책임론도 희석되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권 도전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황 위원장은 일단 특정인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고 못 박았지만 한동훈 등판설을 둘러싼 당권 주자들 간 기싸움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후보자들이 오늘 정견 발표에 참석해 22대 국회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여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4선 이종배 의원과 3선 송석준, 추경호 의원은 정견 발표회를 통해 여소야대 정국에 대응할 각자의 전략을 중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정견 발표회를 거쳐 내일은 새 원내사령탑 선출을 위한 경선을 진행합니다.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 후보 등록이 오늘 오후 6시에 마감됩니다. 민주당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까지 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과 부의장 후보에는 남인순 의원이 각각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출마 의사를 밝혔던 추미애 당선인과 조정식, 정성호 의원도 오늘 등록을 마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아직 고심 중인 박지원 당선인의 출마 여부도 경선 전 변수로 꼽힙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치료를 받기 위해서 휴가를 갑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총선으로 미뤄왔던 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냈다며 일부 기간 입원 치료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구체적인 병명이나 증상을 밝힐 수 없지만 치료를 받으면 정상 활동이 가능하고 과거 필습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관계 로비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긴 브로커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해당 브로커의 진술을 토대로 민주당 신영대 의원 사무실을 최근 압수수색했는데 정치권을 겨냥한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새만금 태양광 발전 사업. 새만금 일대의 수상과 육상에 걸쳐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사업비만 4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나 사업 과정에서 각종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선 상태인데 의혹의 핵심 고리로 지목된 브로커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북 군산시가 출자한 회사이자 새만금 태양광 사업 전담기관인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 대표 서모 씨입니다. 정관계 인사에게 사업 관련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지난 2020년 새만금 솔라파워 사업단장 최모 씨로부터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지역 시민단체가 새만금호 환경오염 우려를 강력히 제기하면서 사업이 지체되자 최 씨는 서 씨에게 해결을 요청하며 돈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씨도 회사 돈 2억 4천만여 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어 유용한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로 앞서 검찰 관계자는 이 비자금이 로비에 사용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근엔 군산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게 관련 청탁을 넣었다는 서 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신 의원 지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신 의원은 관련 청탁을 받은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그건 당연히 관심 갖고서 보고를 받은 건 사실인데 이거 관련해서 제가 금품을 받고 보고를 받고 뭘 해결해주고 이런 적이 없습니다. 네. 검찰은 이외에도 불과 한 달 사이 새만금 육상 태양광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도 6천만 원을 챙긴 브로커를 재판에 넘기고 안면도 사업 로비 의혹에 연루된 태양광 자문업체 대표를 구속하는 등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달엔 새만금 태양광 사업 관련 수사를 맡던 60대 건설사 대표가 수사 압박이 심하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진행된 태양광 발전 사업 전반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정치권을 겨냥한 수사도 조만간 본격화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에서 8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여성의 아들까지 다치게 했습니다. 범인은 범행 직후 자수했는데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서울 개포동의 한 아파트. 오전 8시쯤 119로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어머니가 흉기에 찔렸다는 아들의 전화였습니다. 80대 남성 A씨가 해당 아파트 주민이자 지인이던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소방 출동 당시 심정지 상태였던 피해 여성은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숨진 여성의 아들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지만 생명의 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범행 직후 아파트를 빠져나간 A씨는 500m가량 떨어진 지구대를 찾아 자수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금전 갈등이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숨진 여성과 실제 돈 문제로 민사 분쟁을 벌이고 있었던 점을 확인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에 대해선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경찰이 건물 옥상에서 대화하던 중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그제 오후 5시쯤 서울 서초동의 15층짜리 건물 옥상에서 동갑인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 지역 의대 재학생으로 알려진 A씨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젯밤 전국 곳곳에서 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 불이 났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북한 황해북도 지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한가운데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소방관들이 진화에 나서자 희뿌연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어제 저녁 9시쯤 충남 천안시 백석동에서 도로를 달리던 쓰레기 수거차에 불이 났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싣고 가는 차 있잖아요. 밑 차량 하부 쪽에서 불꽃을 발견했다고 해가지고 운전자와 조수석에 있던 동승자가 황급히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지만 5톤짜리 화물차가 완전히 불에 타 훼손됐습니다. 화물차가 새까맣게 그을려 뼈대만 남았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경북 상주시 화서면 청주 영덕고속도로 화서휴게소 부근에서 냉동 식자재 트럭에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5톤 화물차를 완전히 태우고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50분쯤에는 북한 황해북도 연산 남서쪽 11km 지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자연 지진으로 분석된다며 진앙은 북위 38.80도, 동경 126.17도로 발생 깊이는 11km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신종 중고거래 사기가 기승입니다. 가짜 매물을 올리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 다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거래를 유도한 뒤 사이트를 폐쇄해버리는 수법입니다.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는데 주의가 필요합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얼마 전 유명 명품 중고거래 사이트에 신발 판매 글을 올린 A씨. 기다림 끝에 구매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쓰다 남은 포인트로 결제하고 싶다며 다른 중고거래 사이트로 옮겨 거래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제가 뭐 정신이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렇게 문의가 왔을 때 이렇게 선뜻 제가 올린 물건을 사겠다고 하니 그때는 제가 그렇게 이상한 거를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별다른 의심 없이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문제는 구매자가 입금했다는 포인트를 인출하려고 했을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사기 계정으로 의심돼 출금할 수 없다는 사이트 측 답변을 받은 겁니다. 대신 사이트 측은 물품 값만큼 사이트 계좌로 돈을 보내면 동결이 풀리고 출금도 가능하다며 입금을 유도했습니다. 거래 건수가 뭐 100건도 넘을 만큼 많은 물품들을 뭐 판매도 하고 해봤는데 그때는 뭐 이상하다는 생각은 그 당시에는 처음에는 별로 못 느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제가 판매자 입장이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조금 제가 좀 많이 경계를 덜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사이트 측 요구에 22만 원으로 시작된 입금액은 700여만 원으로 금세 불어났습니다. 그러나 출금할 수 있다는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며칠 뒤 사이트가 아예 폐쇄돼 버렸습니다. 홈페이지에 적힌 주소를 찾아가 봤지만 사무실은 전혀 다른 업체가 쓰고 있었습니다.
주소까지 거짓으로 올려뒀던 겁니다. A씨 외에도 비슷한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최소 수십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해자들이 자체적으로 모여 정보를 공유하는 SNS 대화방엔 이미 30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내 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러면 저는 당황하잖아요. 이 사람도 약간 닭다리를 하듯이 비슷하게 하니까 저도 이게 뭐 생각할 겨를 없이 피해자들의 고소가 쏟아지며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의자가 특정되진 않았다며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Клянусь при осуществлении полномочий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Здравствуйте, товарищи!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번째 임기를 공식 시작했습니다. 서방 국가들과 대화는 하되 대등한 조건에서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서방 국가들이 보이콧한 푸틴의 취임식에 이도훈 주 러시아 대사는 참석했습니다.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낮 12시 모스크바 크렘린궁 안드레프스키 홀. 러시아 정부 인사와 상하원 의원, 외교관 등 2,60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푸틴 대통령이 들어섭니다. 6년간의 새 임기를 시작하는 취임식입니다. 헌법 사본에 오른손을 얹고 선서합니다. Клянусь при осуществлении полномочий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уважать и охранять права и свободы человека и гражданина. 푸틴은 러시아 국가 연주 후 이어진 취임 연설에서 서방 국가들과 대화할 수 있다면서도 대등한 조건에서 가능하다고 짚었습니다. Мы не отказываемся от диалога с западны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Выбор за ними. намерены ли они и дальше.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제재에 참여한 미국, 영국 등 주요 서방 국가들은 이번 취임식을 보이콧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런 국가들과 함께 한국도 이른바 비우호국으로 지정했는데 이도훈 주 러시아 대사는 참석했습니다. 푸틴은 지난 3월 치른 대통령 선거에서 역대 최고 득표율 87.28%로 승리하며 5선에 성공했습니다. 그는 이번 임기가 끝나는 2030년 77살에 다시 대선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6선에 성공한다면 2036년까지 정권을 연장해 사실상 종신 집권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네, 현대판 차르로 불리는 푸틴 대통령의 집권 5기 시대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박노벽 전 주 러시아, 주 우크라이나 대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앞서서 저희가 취임식 화면도 봤습니다만은 네. 일단 푸틴 대통령 취임사에서 단결과 통합을 강조를 했고요. 네.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함께 승리하자라는 네. 말로 연설을 마쳤습니다.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푸틴 대통령이 지금 5번째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네. 이제 국민들한테 뭔가 새로운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데 네. 지금 이제 전쟁 중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사실상 어려움이 생긴 건 사실이고 네. 그래서 지금 단합과 이제 통합을 강조한 것 같아요. 이제 이걸 바라보는 이제 국민, 물론 이제 국민들이 뭐 87%라는 지지를 보냈지만은 좀 착잡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똑같은 지도자 밑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일해야 한다는 그런 이제 문제인데 네. 이거는 이제 국가의 자존심, 또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살리겠다 이런 데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있거든요. 네. 탈냉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러시아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이제 시절을 지나고 우리가 뭔가 일어선다는 거가 하나가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네. 개인의 자유라든가 언론의 이제 통제라든가 어떤 반대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굉장히 경직되고 어떤 면에서는 군사화한다고 그럴까요? 세뇌화되는 그런 사회로 가기 때문에 네. 이게 상당히 지금 러시아 국민들 입장에서는 착잡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착잡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푸틴 대통령이 이번 임기는 6년입니다만 네. 그 이후에도 또 출마는 가능한 거잖아요. 네. 뭐 헌법상 이제 개정을 해가지고 푸틴 대통령의 경우에만 네. 또 본래는 이제 3선 이상은 안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30년까지 6년 한 다음에 또 6년을 더 할 수
수 있는 그런 네. 기회를 이제 보장을 해줬는데, 대개 이제 러시아가 이제 과거로 돌아가 보면은 이제 짜르도 있었고, 네. 그 스탈린이라든가 이런 경우도 이제 거의 죽을 때까지 그 종신으로 하는 그런 이제 전통이라고 그럴까, 좀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네. 아마 이제 이런 방식으로 좀 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만은 하여간 러시아 전체로 봐서 이게 침체로 가는 거냐, 네. 아니면 정말 이게 새로운 도전의 시대에 러시아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을 거냐 하는 부분은 조금 더 봐야 할 텐데, 네. 아무래도 권력이 그 장기화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생동감 있는 발전을 할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좀 듭니다. 러시아 내에서 물론 반대의 목소리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네. 득표율이 90%에 가깝습니다. 87.28%인데 네. 이렇게 높은 지지율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그게 이제 지지율 자체도 이제 우리가 좀 놀라움을 볼 수가 있는데, 네. 이제 그것이 정말 진정한 적극적인 지지냐 할 수 없이 이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네. 실제로 그 대통령 선거 때 나온 후보들을 보면은 푸틴 대통령과 경쟁적으로 어떤 노선을 밝힌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아하.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했던 사람이 낫지 않냐 하는 이제 선택의 여지를 줄인 거고,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언론 통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서 그런 이제 푸틴 대통령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건데요. 네. 또 일각에서는 또 러시아 국민들이 이런 안정을 더 오히려 중시한다 하는 의견도 있겠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종교적인 것도 강조를 해요. 뭐 기독교 종교 말하자면 이제 무슨 동성연애 같은 거 그런 건 절대 러시아에서는 이제 인정을 안 하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전통적인 가치, 보수주의적인 가치를 존중하게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지지하는 그룹도 있는데, 어떤 이제 사회의 그런 특히 젊은층 전쟁을 좀 그만하고 사회를 좀 이렇게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층도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앞으로 그 불안 요소도 좀 있는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서방 국가 상당수가 취임식을 보이콧했습니다. 뭐 네. 여러 계산들이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주된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서방이 이제 러시아와 직접 전쟁은 아니지만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지금 전쟁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이제 전쟁을 계속하는 상황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그 플러스 정치적인 힘을 실어주는 거는 원치는 않았겠죠. 네. 이게 사실 이제 국내 행사이다 보니까 큰 의미는 이제 두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무슨 미국은 무슨 선거 자체가 뭐 자유롭지도 않았고 공정하지도 않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전쟁 중에 러시아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정당성을 이제 부여하고 싶지 않았던 게 좀 강했던 거 아닌가 싶어집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도훈 주 러시아 대사가 네. 심사숙고 끝에 이제 참석을 했는데 네. 우리나라도 사실 비우호국 중에 하나 아닙니까? 네, 뭐 비우호국이지만 이제 적대 국가는 아직 아니죠. 그리고 이제 유럽 질서에 대한 변경을 두고서 지금 전쟁을 이루어진 거라서 네. 우리가 뭐 직접 거기에 이제 관여된다든가 그런 건 아니었고, 또 우리가 좀 중요시 봐야 할 게 이제 한반도 안정, 특히 이제 북한과 우리 그런 안보 문제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네. 러시아가 이런 우리하고의 대화를 해서 그런 데 대한 상황 악화를 안 시키도록 하는 데 대한 그런 그 의미를 부여한다는 차원도 있고, 네. 또 우리 또 거기에 교민도 있고 우리 이제 중소기업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또 권익보호 차원의 이제 이익을 좀 감안한 결정이라고 보입니다. 물론 실리는 챙겨야 하겠지만 네. 국제사회에 좀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네, 물론 지금 이제 유럽이라든가 미국 중심으로는 그런 목소리는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니까 프랑스라든가 그리스 또 헝가리 뭐 이런 몇 개 7개 나라는 또 참석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각자의 나라마다의 이제 사정을 좀 봐서 참석을 하는 건데, 여기에 뭐 참석했다 안 했다 가지고 너무 큰 의미를 이제 부여할 기보다는 네. 우리가 이제 러시아를 어떻게 다룰 거냐 하는 이제 방법론에서의 이제 고민을 좀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임기가 시작된 푸틴 대통령 일단은 내부 결속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네. 취임식이 끝난 직후에도 현 그 내각을 해산을 했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한테는 이제 내각 정도는 좀 젊은 층이라든가 또 새로운 인물로 등용하고 싶은 욕구는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전쟁이라는 그
연속성 때문에 또 이제 핵심적인 뭐 국가 안보라든가 뭐 이런 외교 파트는 좀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는 뭐 여러 가지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네. 일단은 좀 국방장관 정도는 교체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 발전 목표를 이제 앞으로 6개년 계획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구매력 기준으로 PPP라는 이제 구매력 기준으로 GDP를 계산하는데 네. 러시아가 우리가 그냥 그 PPP가 아닌 GDP를 보면은 이제 한 10위권 이하인데 6위권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그걸 2단계 올리겠다 네. 하는 이제 그런 야심찬 목표를 내세우고 있어서 주로 이제 경제 분야 쪽에 젊은 층들이 좀 포진하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에서의 정치 장악력은 아직까지 높은 상황인데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사실 의문이거든요. 네. 국가의 전체적인 시스템이 아닌 푸틴 개인에 의해서 주요 정책이 좀 정해지고 실행이 되는 이런 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건 사실인데요. 네, 그 지금 이제 푸틴이 이제 본래 이제 권력 강화하는 수단이 네. 본인이 이제 그 첩보기관 KGB를 말하는 전신에 이제 거기서 있었던 인물이고 그러다 보니까 네. 주로 이제 정보기관과 이런 그 군 기관 이런 이제 그를 중심으로 소위 말하면 실로비키라고 러시아 말로는 그러는데요. 네. 이런 이제 권력 장악하는 데 있어서 정보 군사 부분에 있던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왔어요. 네. 근데 이제 그분들도 이제 나이도 상당히 들고 이제 퇴임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그분들의 또 자녀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어떤 관계를 형성한 그런 그룹들끼리 움직이기 때문에 권력 기반은 뭐 그렇게 도전할 만한 지금 정치 세력이 없어서 네.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네. 지금 뭐 전세가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될까도 관심인데요. 사실 네. 취임사에서도 전쟁 승리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예. 네. 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뭐 많이들 보도됐습니다만은 러시아가 일단은 병력이라든가 무기 측면에서 이제 우위를 가지고 전략적인 이제 주도권을 지금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좀 늦어지기도 하고 미국의 경우에 뭐 610억 불을 지원을 한다고는 그러는데 이게 상당히 절차가 복잡한 것 같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우크라이나는 지금 병력 그 동원을 해야 하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고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제 금년은 우크라이나가 좀 밀리는 형국이 될 것이 좀 예측이 되고요. 네. 지금 이제 푸틴은 트럼프 등장을 기대하면서 계속 지금 밀어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평화 협상 뭐 이런 것들은 우크라이나 측에서도 내년에나 가야 뭐 좀 얘기해 볼 수 있을까 하니까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어제 그 취임사에서 서방 네. 국가와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네. 대등한 조건에서만 가능하다 이 말도 상당히 눈에 띄던데요. 네.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게 상당히 좀 의미심장하면서 복잡한 얘기인데요. 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이런 세계 패권의 강대국이라고 치면 우리는 흔히 미국을 생각하는데 러시아도 그에 못지않다. 핵무기 특히 보유 부분에서는 어떤 네. 면에서는 미국을 능가한다. 뭐 이런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미국과 대등한 입장을 생각하는 것 같고 특히 지금 유럽 질서의 경우에는 지금 나토가 확장이 돼가지고 러시아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태니까 네. 이런 질서 형성이라든가 또는 그 국가 그 방위력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그 러시아의 입장을 고려해서 어떤 이 대화를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 아마 이 부분을 서방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유럽 전선에서의 어떤 신냉전적인 대립적인 구도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취임식을 하루 앞두고는 전술 핵무기 훈련을 공개적으로 지시를 네. 하기도 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부분은 이제 러시아가 이제 아까 말씀대로 핵무기를 자꾸 이제 위협을 하는 게 좋지 않은 건데요. 사실 네. 이 발언 자체는 핵무기 훈련을 시키겠다 하는 것 자체는 캐머런 영국 그 이제 외무장관이 이제 영국이 준 장거리 미사일로는 본래는 우크라이나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했던 거거든요. 네. 그걸 러시아 본토까지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또는 이제 파병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인 거로는 보입니다만은 네. 결국은 서방도 이게 어느 정도 전쟁이 좀 이렇게 수그러들기를 바라는데 러시아가 너무 패배하지 않도록 무기를 지원하는 걸 좀 천천히 하고 제한을 뒀던 거를
죄송합니다. 러시아가 너무 이걸 또 이용을 해서 네. 자꾸 승기를 잡아가니까 그걸 아마 그 좀 승기를 좀 억누르기 위한 발언을 하니까 또 러시아가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핵무기로 대응을 하는 약간의 좀 긴장이 조금 고조되는 발언으로서 지금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할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은 이제 핵무기 문제에 관련해서 우리 한반도에서도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 핵무기 사용한다는 그 문턱을 자꾸 낮추는 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로서도 핵무기에 대한 어떤 대응을 미국과 열심히 지금 그 협의 체제를 만들고 나가고 있는데 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이제 목소리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외교 행보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푸틴이 첫 해외 순방지로 중국을 택했습니다. 15일에 이제 중국을 방문을 하게 되는데 중국과 러시아의 밀착은 앞으로 좀 더 강화가 될 것으로 보시죠? 현재 지금 전쟁이 계속되는 한 네. 러시아는 중국의 협력을 아주 절실히 필요할 겁니다. 네. 그리고 중국 시진핑도 2027년 지금으로부터 3년 남았거든요. 네. 까지 대만 침공을 위한 대만 침공을 하라는 게 아니고 대만 침공 준비를 위해서 군부가 완료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려놓은 게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이런 앞으로의 이런 불확실한 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해 나갈 건데 네. 지금 더 우려스러운 게 이제 최근에는 러중 간에 대만을 겨냥한 어떤 군사 훈련까지 했다고 네. 미국 정보기관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중국은 또 여러 가지 이제 경제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여러 가지 미국이라든가 뭐 한국은 물론이고 이런 유럽과도 이제 상호 의존이 됐기 때문에 지금 시진핑이 유럽에 가 있어요. 네. 프랑스 뭐 이런 돌면서 과연 푸틴이 올 때 어느 정도 내가 협력을 하면 좋을까를 지금 따져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 나토 간의 어떤 균열이 좀 있는가, 그 균열을 좀 만들어 보지, 뭐 이런 접근을 좀 해보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유럽과 중국과 별도로 잘해보자 이제 이런 메시지를 내거든요. 네. 그런데 반해서 이제 마크론 대통령이라든가 또 EU 그 집행위원장은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 전쟁이 유럽 안보의 실존적인 위협이다. 중국이 러시아를 돕지 말라 하고 아주 굉장히 지금 경고를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서 네. 앞으로 좀 그 정도의 러중 간의 밀착의 정도가 조금 좀 속도 조절이 있을 것 같아는 보입니다. 네, 북한 방문은 어떻게 보세요? 뭐 연내에는 방북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도 원칙적으로 나오는데. 이제 합의는 했는데 네. 지금 이제 그 부분이 우리가 쉽게 말해서 북중러 이렇게 그냥 한 번에 쉽게 몰아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네. 보지 말고 지금 러중이 연대하더라도 네. 이게 이제 북한은 본래 중국의 앞마당으로 중국의 영향권으로 생각했던 데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 러중이 같이 밀착하면 북한이 예전에는 러중의 간극을 서로 이게 서로 사이가 안 좋을 때 그걸 이용했던 사례들이 있었고 또는 이제 러중이 또 밀착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 북한을 끌어들이려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양측의 방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앞으로 잘 예의주시하면서 네. 그냥 단정적으로 그러니까 북중러가 연대한다 이렇게 보지 말고 하여간 좀 개별적으로 우리가 좀 국가의 이익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의 또 서방과의 단결, 미국과의 동맹을 중시하면서도 이런 한반도 안정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중국과 북한은 더욱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고 또 이제 러시아와 함께 이제 3국이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중국도 살펴봐야 되고 네, 북한도 맞습니다. 살펴봐야 되고 미국도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좀 어떻게 외교 상황을 좀 펼쳐봐야 네, 될까요? 지금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미국의 대선 결과겠죠. 네. 지금 뭐 트럼프 등장하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동북아 문제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 대한 이제 안보 문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그 대선 결과 여하를 예의주시하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그 말하자면 트럼프가 설사 나오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뭐 네. 방위 분담 문제든지 주한미군 문제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러중이 이제 밀착은 하지만 지금 이제 러시아도 이제 중국의 종속화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중국의 하위 파트너가 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일단 전쟁이 어느 정도 종식이 되고 그 중국에 의존할 여지가 좀 줄어들면은 오히려 중국이 약해지기를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전쟁을 통해서 상당히 약화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보완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하고 또 그런 측면에서 한반도에서의 어떤 대등한 좀 균형된 외교를 이제 할 것에 대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어떤 가능성을 너무 우리가 닫아놓지는 말고 지금 러시아가 굉장히 좀 국제법 질서도 어기고 우리 안보리 제재 결의도 지금 무력화시키려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경고는 쭉 해야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여지는 이제 두는 것이 좀 필요하고 중국에 대해서도 리스크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어떤 다변화를 해서 중국 시장에만 너무 의존하지 않는 그런 그 행보를 좀 나갈 수 있도록 외교 측면에서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푸틴 집권 5기에 돌입한 러시아의 상황 관련해서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박노벽 전 주 러시아 주 우크라이나 대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이 임박한 가운데 원점으로 돌아간 휴전 협상이 이집트 카이로에서 재개됐습니다. 협상 타결을 바라는 미국은 이스라엘에 보낼 무기 판매를 보류하는 방식으로 우회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라파 공격 반대에도 지상전 채비를 마친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휴전 제안을 시간 끌기로 치부했습니다. 라파 공격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일 뿐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הצעת החמאס אתמול נועדה לטרפד את כניסת כוחותינו לרפיח. זה לא קרה.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각국 협상단은 다시 이집트 카이로에 모였습니다. 백악관은 미국 CIA 국장도 협상 테이블에 앉을 거라고 확인했습니다. 하마스가 내놓은 수정안을 분석한 결과 이스라엘과의 간극은 좁힐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며 협상 타결의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And a close assessment of the two sides' positions suggests that they should be able to close the remaining gaps. And we're going to do everything we can to support that process and achieve that outcome. 미국 내 대학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유대인 대학살인 홀로코스트 추모일 연설에 나섰습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벌어지는 시위는 폭력적이라며 미국 내 반유대주의를 비판했습니다. But there is no place on any campus in America, any place in America, for anti-Semitism or hate speech or threats of violence of any kind. 인질 석방과 휴전 성사를 바라는 미국이 물밑에서는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에 보낼 정밀 폭탄의 판매 승인을 보류하는 방식으로 정치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백악관은 이스라엘의 라파 검문소 장악이 하마스로 지원 물자가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한 목적일 뿐이라며 여전히 라파 지상전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이스라엘군이 라파 국경 검문소를 장악하며 압박을 가하자 하마스는 군사작전을 중단하지 않으면 인질 석방은 없다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오사마 함단 하마스 대변인은 현재 시간 7일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라파에서 이스라엘의 군사 공격이 계속된다면 인질 석방을 위한 휴전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은 이제 네타냐후 쪽으로 넘어갔다며 라파 국경은 온전히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사이의 국경이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가자지구 최후의 피란처였던 라파에서의 지상전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주민들은 또다시 피란길에 올랐습니다. 더 이상 안전지대는 없는 가자에서 이번에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가재 도구에 매트리스, 철거한 텐트까지 짐이 가득한 트럭과 승용차, 수레들이 도로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짐 사이에 간신히 몸을 얹고 피란길에 오른 사람들. 가까스로 피신했던 천막촌에 텐트를 접고 다시 짐을 꾸립니다. 벌써 몇 번째인지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이스라엘군의 대피령이 내려진 지 하루 만에 수천 명이 라파를 빠져나갔습니다. 최소한 이 전쟁을 잠시 멈출 수 있는 휴전이라도 되기를 바라지만 이젠 희망 고문에도 지쳤습니다.
تصير عملية التهدئة يا رب، احنا بنتمنى من ربنا تصير عملية التهدئة، بس اللي شايفه انه نتنياهو بدش تهدئة وبدش وقف اطلاق النار، بده يهجر الشعب الفلسطيني، يهجرنا على سيناء ويدمر غزة ويحتلوها. والله احنا ما احنا متفائلين كثير، لانه شوف كم شهر لهم يعطونا التفاؤل نقولها بكره بعد. 이스라엘군이 라파 검문소를 장악하면서 가자 주민의 생명줄인 구호물자 보급로는 아예 끊어진 상황. 유엔은 가자 지구의 식량 위기가 최악의 단계인 기근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It's hard to see if that closes for an extended period how aid agencies avert famine across the Gaza Strip. 유엔 사무총장도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은 악몽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ven the best friends of Israel are clear. An assault on Rafah would be a strategic mistake, a political calamity, and a humanitarian nightmare. 가자 전쟁으로 이미 3만 4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100만 명이 넘는 피난민이 몰려있는 라파에서 시가전이 펼쳐진다면 재앙이 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이스라엘은 라파 공격의 의지를 꺾지 않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네, 오늘 11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할 경우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전직 국방부 당국자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엘브리지 콜비 전 미 국방부 부차관보는 인터뷰에서 미국의 주된 문제가 아닌 북한을 해결하기 위해 더 이상 한반도에 미군을 인질로 붙잡아둬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이 북한 방어에 압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며 미국은 북한과 싸우면서 중국과도 싸울 수 있는 군사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 시각 오전 8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 어떨지 뉴스업 날씨 스튜디오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상쾌한 수요일 아침 날씨 앤 키워드입니다. 오늘의 키워드 함께 살펴보시죠. 용돈과 카네이션입니다. 이 두 단어를 보면 곧바로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오늘은 매년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어버이날입니다. 한 카드사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버이날 부모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선물 1위가 용돈, 2위가 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런 선물들도 좋고요. 오늘은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고 날도 포근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모처럼 돌아온 봄 날씨를 핑계 삼아 부모님께 감사 인사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은 서울의 시간대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9도로 쌀쌀하게 출발했는데요. 낮 동안에는 봄볕이 기온을 끌어올리면서 오후 2시에는 서울 기온이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포근하겠지만 퇴근길 무렵부터는 다시 기온이 떨어집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중부지방부터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전남과 제주도는 오후까지 약한 비가 이어지겠고요.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너울성 파도를 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 낮 기온도 살펴보면 어제보다 1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대전 21도, 광주 22도, 대구는 19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대체로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주말과 휴일 전국 곳곳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날씨 앤 키워드의 윤수빈이었습니다. 5월 8일 뉴스업 주요 일정 정리합니다.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현역 국회의원 20명에게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의 11번째 재판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열립니다. 오늘 재판에는 돈봉투 살포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에서 발생한 범죄 수익 등을 감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민간업자 김만배 씨 재판이 오후 2시에 열립니다.
김 씨뿐 아니라 측근 10명도 범죄 수익 360억 원 상당을 오피스텔에 보관하거나 제3자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숨긴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습니다. 국민의힘이 오후 3시 국회에서 차기 원내대표 후보들의 정견 발표회를 진행합니다. 이종배, 추경호, 송석준 의원이 도전장을 냈고 내일은 이 가운데 한 명이 경선 투표를 거쳐 새 원내대표로 뽑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6시까지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등록을 마감합니다. 6선 추미애 당선인과 조정식 의원, 5선 우원식, 정성호 의원이 도전 의사를 밝힌 가운데 박지원 당선인의 도전 여부가 막판 변수로 꼽힙니다. 지금까지 뉴스업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이번에는 의대 정원을 논의했던 회의의 기록 작성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정부는 회의록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는 반면 의료계는 투명하게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며 사회부총리 등 5명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회의록 공방은 지난달 30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신문에서 비롯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2,000명 의대 증원을 결정한 근거 자료를 정부 측에 요청한 겁니다. 이에 정부는 증원 규모를 결정한 지난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다만 그 전에 대한의사협회와 20여 차례 진행한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는 양측 협의로 녹취와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논란입니다.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는 보정심과 달리 법에서 규정한 협의체가 아니라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도 회의가 끝나면 참석자 명단과 상정 안건, 주요 논의 결과 등을 담은 보도 설명 자료를 배포해 회의록 작성에 준하는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지 의료현안협의체가 의사인력 확충 등 의료계 내에서 민감한 사항을 논의하는 점을 고려하여 자유로운 발언을 위해 녹취와 속기록 작성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의료계는 정부가 직무유기를 했다며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의료현안협의체가 회의록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회의록이 필요 없다는 정부 주장은 법령 위반이라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정부 인사 5명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오고 간 내용들 중 얼마나 숨기고 싶은 내용이 있었던 것인지, 얼마나 비합리적인 결정들이 있었던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법령을 어기며 숨기려는 게 뭐냐고 따지는 의료계와 법정 의무를 준수해 논의를 진행했다는 정부.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이 예정된 다음 주까지 회의록 공방으로 튄 의정 갈등은 더욱 고조될 전망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각 학교에 대규모 유급 방지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대학들은 학기제를 학년제로 바꾸는 방법을 고심하고 있지만 의대 교수들은 몰아치기 수업으로는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정부가 판단하는 의대생들의 유급 마지노선은 이번 달 중순입니다. 개강을 한 35개 의대에서도 학생들의 수업 거부로 집단 유급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부가 전국 40개 모든 의대에 유급 방지 대책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이유입니다. 앞서 교육부는 탄력적인 학사 운영으로 집단 유급을 막을 수 있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15주씩 2학기로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을 바꿔 여름, 겨울방학 없이 학년제로 운영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8월 초 중순까지 개강을 미룰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실습이 많은 의대의 특성상 이런 몰아치기식 수업이 가능하냐는 점입니다. 의과대학 교육은 본과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의사로서 갖추어야 되는 적절한 역량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는데 단순하게 일자만 맞춘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우리가 요구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교육을 받았다라고 객관적으로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학사 일정을 따라가더라도 학업 분량이 너무 많아 성적 미달 학생이 속출할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실제로 연세대 등 일부 의대 측은 정상적인 교육이 어렵다며 학생들의 동맹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집단 유급 사태가 발생하면 당장 내년부터 의대생 교육을 위한 적절한 수용 인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곳곳에서 부작용이 생기면서 의대 증원 효과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최저가 운동화 구매 기회에 당첨됐다는 SNS 홍보회소가 운동화 가격의 25배를 구독료로 납부하는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로 해외 사이트에서 운영돼 보상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페이스북 최저가 운동화 가격 광고를 보고 들어간 한 쇼핑몰 사이트입니다. 쿠팡 로고를 달고 있지만 전혀 다른 해외 쇼핑몰입니다. 결제를 시도하면 뽑기 게임이 나오는데 3번 안에 당첨될 경우 14만 원이 넘는 운동화 한 켤레를 단돈 2,700원에 살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이 당첨 기회를 얻도록 유도하는 건데 5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운동화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운동화를 결제하고 몇 시간 뒤 운동화 가격의 25배가 넘는 6만 원가량이 구독료 명목으로 추가 결제됐는데 별다른 설명도 없는 명백한 사기입니다. 지난 2월 이후 2달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비슷한 피해 사례만 모두 11건에 달합니다. 구제 방안도 막막합니다. 보통 SNS 광고를 통해 접속해 사이트 이름이나 주소를 알지 못하는 데다 검색으로도 다시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겨우 사이트를 찾아내 사업자에게 환불을 요청해도 이후 추가 결제만 막을 수 있을 뿐 환불을 요구할 방법도 없습니다. 결국 소비자 스스로 주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이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피해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기성 판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원은 또 해외 쇼핑몰을 이용할 경우 소비자가 승인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차지백 서비스를 이용하고 문제가 생길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전세 사기 때문에 집주인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 집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빌라 관리 업체가 이렇게 생겨난 공실들의 관리비를 남은 세입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신규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년째 서울 강서구 빌라에서 전세로 사는 A씨 부부. 다달이 5만 원 안팎의 관리비를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별다른 고지 없이 관리비가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4월 처음으로 10만 원을 넘기더니 11월에는 무려 23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A씨 부부는 여기에 의문을 제기한 뒤에야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공실이 늘어나 관리비가 올라가게 됐다는 게 관리업체의 답변이었습니다. 빌라의 몇몇 집주인이 전세 사기를 저지르고 잠적한 상황에서 해당 가구의 세입자까지 나가버리자 우선 남은 세입자들에게 공실 관리비까지 부담하게 한 겁니다. 업체 측은 이 부분을 나중에 정산해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이렇게 청구한 근거가 뭔지, 인상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됐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메일로 이제 2번 정도 이제 무슨 내역인지 이제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회신을 받지 못했고 올해 1월에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내서 이제 그동안 이제 관리상의 문제점들과 함께해서 보냈는데 회신을 받지 못했어요. 결국 부부는 업체 측의 불성실한 대응에 항의 차원에서 관리비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더 황당한 조치가 돌아왔습니다. 막무가내로 수돗물을 끊어버린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도꼭지를 아무리 움직여봐도 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런 얘기 없이 물을 끊어버린 지 열흘이 지났지만 업체 측은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A씨 부부가 사는 빌라 건물은 모두 16가구 규모인데 6가구 정도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업체의 관리비 부과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합니다. 원래 세입자가 있으면 세입자가 내는 거고 세입자가 없으면 집주인이 내는 거죠. 집주인이 본인이 부담해야 될 관리비를 안 낸다. 그러면은 결국은 그 임대인에게 민사소송으로 해야 될 부분인 거죠. 업체 측은 공실 관리비 처리 방식의 근거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A씨 부부는 업체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지정학적 긴장이 잇따르고 있지만 러시아가 석유 수출국 기구와 주요 산유국 협의체에 증산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유가는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는데 특히 엔비디아가 한때 급락하는 모습이 주목됐습니다.
국내 반도체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오늘은 애널리스트와 함께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박석현 우리은행 애널리스트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밤사이 뉴욕 증시 움직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보합권 마무리가 됐다고요? 예, 그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0.1%씩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0.1%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보합권 움직임을 좀 보였었는데 장 초반 같은 경우는 4일 연속 상승세가 좀 이어지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상승폭이 대부분 축소 마감을 기록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소폭이지만 하락 반전을 기록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7%로 마감이 되면서 장중 저점 수준을 기록을 했고요. 미국 국채금리는 그 10년물은 3bp 정도, 그러니까 0.03%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면서 5일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4.46%로 마감이 됐고요. 2년물 같은 경우는 4.83%에서 보합을 기록을 했습니다. 달러화 지수는 이틀째 상승하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국제 유가는 소폭 하락하면서 WTI 유가는 배럴당 78.38달러, 0.1%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WTI 유가는 지금 5일 연속 배럴당 80달러 선 아래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 전반적인 움직임을 짚어주셨는데 어제는 뉴욕 증시도 그렇고요. 우리 증시도 그렇고 미 연준 인사를 비롯해서 금리 인하 낙관적 전망에 주목을 했었는데 반대로 오늘은 또 인하가 좀 어렵다라는 매파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지켜보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예, 어제 코멘트를 해주신 연준 인사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그 언급은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그 총재분께서 금리 인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라는 상당히 좀 매파적인 발언을 해줬고요. 물론 이분도 지금 현재 가장 높은 시나리오는 금리 동결이 이어지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부각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지난 주말 미국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미국 시장에서 금리 인하 쪽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였는데 이번에 닐 카시카리 연방은행 총재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 부분 때문에 다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조금 줄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카시카리 총리는 그 덧붙인 말 중에 6월 FOMC 점도표 발표에서 기존의 점도표가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까지 해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파적인 분위기가 조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간밤에 미국 시장이 보합권 마감을 기록하게 된 원인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작동을 할 것이고요. 경계 심리를 좀 높이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가 움직임도 살펴봐야겠는데 오펙 플러스의 증산 가능성이 언급됐다고요? 예, 맞습니다. 6월 1일 날 오펙 플러스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어젯밤에 오펙 플러스의 회원국인 러시아 관계자가 증산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실제 증산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오펙 플러스의 감산은 자율 감산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자율 감산을 주도를 하고 있는데 오펙 플러스 내부에서도 이 감산에 대한 어떤 논란이 상당히 많고요. 일부 국가는 여기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을 한 부분은 미국의 증산분이 이 부분을 상당 부분 메우고 있고요. 실제로 전 세계 석유 시장에서 미국의 생산량이 1,300만 배럴을 넘어서면서 사우디하고 격차를 점점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오펙 플러스 내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6월 1일 날 오펙 플러스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실제 어떤 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감산 대열에 약간의 어떤 불협화음이 펼쳐지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전 세계 석유 증산, 그러니까 석유 생산량을 늘리는 쪽으로 자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유가 약세 원인으로 작동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오펙 플러스 감산을 주도하고 있는 사우디의 감산 의지가 상당 부분 강력하기 때문에 실제 감산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6월 2일 오펙 플러스 회의 결과를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내 증시 출발까지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20초 정도 후면은 시작이 될 텐데 역시나 국내 증시 오늘도 반도체가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제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한때 10% 넘게 빠지는 모습이 연출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장 초반에 일시적이긴 했지만 엔비디아 주식은 어제 장중에 주식 저점이 823달러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종가로는 905달러로 마감이 되면서 하락폭이 크진 않았지만 장중 저점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10% 이상을 기록을 했었고요. 원인이 된 것은 대형 투자자 가운데 한 분께서 엔비디아 주식을 처분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런 장중 급락 사태가 좀 일어났고요. 물론 종가 기준으로 낙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해프닝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엔비디아 주식이 지난해 이후에 좀 한 5배, 6배 이상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소 현재 주가 레벨이 좀 민감한 수준에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시켜 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따라서 엔비디아 주식에 대한 어떤 긍정적 전망도 역시 많긴 하지만 주가 민감도가 높아진 어떤 주가 상승폭, 이런 부분들이 향후 주가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역시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큰 폭으로 오른 데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주식의 영향이 상당히 컸었는데, 엔비디아 주식이 어떤 변동성이 커지는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지게 된다면 국내 반도체 주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도 같이 감안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대형주 상황도 함께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디즈니 같은 경우도 급락했다고요. 예, 디즈니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결과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 전망치는 시장 예상을 상회하면서 호조를 보이긴 했지만 매출액 매출액 결과가 예상보다 소폭 미스를 했습니다. 물론 예상을 미스한 부분, 예상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디즈니 주가가 어제 이제 9% 이상 하락하는 급락세가 펼쳐질 수 있을 것이냐라는 점에 대한 의문이 좀 남긴 하는데, 디즈니 같은 경우는 지금 4개 분기 연속 매출액 결과가 예상을 하회하는 다소 부진한 실적을 최근 1년간 지속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디즈니 주가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전체적인 시장 파급력은 월트 디즈니 주식이 다우 지수에 편입된 상당히 중요한 주식이긴 하지만 뭐 대형 기술주와 같은 시장 파급력 영향력은 크지 않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미치는 임팩트는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시장에도 어제 디즈니 주가의 어떤 부진, 이런 부분들이 크게 파급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국내 증시도 출발을 했고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주목을 받았던 반도체 종목들을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어제 급등했었는데요. 오늘은 1% 내외 하락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들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셨던 대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어제 우리나라 시장 급등을 이끈 주도주였는데 오늘은 소폭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어제 미국 시장 동향, 그리고 엔비디아 주가의 어떤 변동성 위험,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는 미국 시장이나 한국 시장 모두 4월 달 주가가 좀 부진했다가 이런 부분들이 4월 후반 그리고 5월 들어서 상당 부분 4월 달 주가 부진을 만회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가격 매력은 일정 부분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주가 흐름을 다소 정체 흐름으로 이끌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시장 변동성이 커지지 않고 등락폭이 커지지 않은 보합권 등락 과정이 좀 이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미국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다음번에 예정된 가장 큰 이벤트는 다음 주 예정된 미국 물가지표 발표 결과에 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14일 날 생산자 물가지수 4월 달 수치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15일 날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미국 물가가 낮아져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을 앞당길 수 있을지가 이번 물가지표 발표 결과에 따라서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다음 주 미국 물가지표 발표 전까지는 시장 흐름은 다소 정체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을 하는 동안에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계속 상승과 또 하락권에서 줄다리기 하는 모습인데 오늘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박석현 우리은행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 부활을 발표하면서 민심 청취 기능이 취약하다라는 지적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법 리스크 방어용이란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을 위해 설치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발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민심 이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그동안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의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민정수석실을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또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와 회담할 때도 야당 대표단에게 민심 청취 기능에 대한 지적을 또 하더라고요. 국민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고요.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은 제가 해야 될 문제이지 제 문제를 또 저에 대해서 제기된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주현 신임 수석은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책 현장에서 생기는 국민의 불편과 문제점까지 국정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서 우리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기강 법률비서관실의 업무가 또 이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각 정책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불편함이나 또는 문제점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국정에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민정수석실의 부활을 두고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국정의 민심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라고 호평했지만 야당은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게 된 배경은 오로지 소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실이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비판을 수용한 거라며 이서진 개편으로 국민이 체감할 변화가 만들어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오로지 국민을 위해 설치한 것이며 가감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 운영에 반영하겠다는 강한 의지입니다. 당내에선 총선 이후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난 윤 대통령이 거듭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도 잇따랐습니다. 내친 김에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 등 민감한 현안에 진전된 메시지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입장과 만약에 동의 반복하는 각오를 하시고 과연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하실까? 그러지는 분명히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소통을 위한 인사라는 윤 대통령의 설명은 핑계일 뿐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민심을 듣겠다며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기용하는 건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민정수석실은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을 통제하며 중앙 집권적인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데 활용되어 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쓰일 것입니다. 특히 김주현 민정수석 내정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수석과 함께 사정기관 통제에 앞장섰던 인물이라며 가족 방탄용 인사가 아니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모든 검찰의 주요 보직자들은 민정수석과 코드를 같이 하죠. 김건희 여사 수사나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 대한 방탄, 수사의 방탄에 더욱 도움이 되는 것이고 야권은 이번 민정수석 인선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신속 수사하겠다는 검찰의 의지 표명과 맞물렸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검찰 간 불화설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한데 국민의힘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라며 연관성을 일축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신속 수사를 지시했던 이원석 검찰총장이 증거와 법리에 따른 엄정 수사 원칙을 거듭 밝혔습니다. 특검 방어용 수사가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 달라면서 말을 아꼈는데요. 이 총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중앙지검의 일선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사 경과와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야권에선 특검용 이제 방어 아니냐 이렇게 묻는 질문들도 있는데 그는 추후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제가 더 말씀을 드리지 않고 일선 수사팀에서 수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조사 가능성이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검찰이 김 여사를 조사한다면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대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사건의 핵심은 직무 관련성 여부입니다. 최재형 목사는 뇌물 성격이라고 주장하지만 대통령실은 말 그대로 순수한 선물이라는 입장입니다. 어느 쪽 말이 맞느냐가 검찰이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 최 목사는 물론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관심은 조사 방식에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 건부와 관련된 이전 사례를 보면 서면 조사부터 관저 방문 조사, 제3의 장소 조사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예우할 경우 검찰총장이 강조한 신속 원칙 수사에 의문이 생기고 이후 야당의 특검법 촉구에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남은 조사 방식은 직접 소환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여러 차례 수사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언급한 만큼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란 신분이 검찰에겐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사 경과와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검찰의 여러 판단에 따라 조사 방식이 결정되면 그 함의와 무게감에 맞춰 여론의 반응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편지에 몇 자 적어봅니다. 제가 아빠가 되어 고작 1년 반밖에 지나지 않아 부모라는 단어가 아직은 어색해요. 제가 주아를 처음 안았을 때는 왈칵 눈물이 났었고 처음 아빠라고 말했을 때는 기쁘고 대견스러웠고 첫 걸음마를 뗐던 순간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순간순간마다 나의 부모님은 같은 감정이었을까? 또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었을 때 나의 부모님은 어떻게 헤쳐나갔을까? 아이를 낳고 보니 부모님 생각이 자주 나곤 합니다. 제가 받았던 과분한 사랑, 평생 간직하며 살아갈게요. 사랑하는 부모님의 아들 올림. 오늘은 부모님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어버이날입니다. 하지만 매년 이맘때면 꽃집들이 누리던 카네이션 특수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데요. 꽃보다 실용적인 선물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변화이다 중국산 저가 카네이션까지 대량으로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30% 넘게 감소했습니다. 보도에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서울 양재동 꽃시장입니다. 가게마다 앞다투어 카네이션을 내놨지만 찾는 손님은 예전만 못합니다. 이동력이 밀려다녔지. 예전처럼 그 사람들이 꽃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어버이날이라고.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6일까지 AT 화훼 공판장에서 거래된 국산 카네이션은 44,700여 속. 지난해 이맘때와 비교하면 32% 줄어든 수치로 재작년의 절반 수준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꽃 대신 용돈이나 실용적인 선물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데다 너무 흔하잖아요. 꽃보다는 현금이 좋지 않을까. 이번 어버이날 때
그 전동 안마기 선물해 드렸고요. 꽃은 선물하면 부모님 버린다 해서. 매년 5월 대목을 앞두고 중국산 카네이션이 대거 수입되며 가격 경쟁력에서 밀린 것도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꽃집마다 이렇게 중국산 카네이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국내산 꽃보다 송이당 2배가량 가격이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3만 원 사면은 이걸 국산으로 팔면 5만 원 이상 받아야 되는데 누가 이거 5만 원 사? 카네이션 꽃 자체의 선호도가 줄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요즘은 그 전통적인 그 카네이션 가득 바구니보다는 작약이나 튤립, 후리지아를 섞은 그런 바구니를 많이 요청하십니다. 이런 이유 탓에 국내 카네이션 농가는 해마다 감소 추세입니다. AT 화훼 공판장에 카네이션을 출하하는 농가 수는 재작년 49곳에서 올해 30곳으로 급감했습니다. 올해 카네이션 출하 농가는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작황도 좋지 않고 수요가 불확실한 나머지 작목을 변경하는 농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물가에 소비자들 지갑도 쉽게 열리지 않으면서 화훼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 건강검진을 선물로 준비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특히 치매의 경우 조기 검진이 중요하지만 진단하기 위해서는 전문 기관에 가서 복잡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어르신의 일상 대화만으로도 치매 위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최소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퇴행성 뇌질환 등 다양한 원인으로 생기는 치매. 대부분 초반은 기억력과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경도 인지장애로 시작돼 점점 증상이 심해집니다. 국내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꼴로 치매이고 5명 중 1명꼴로 치매 전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입니다. 조기에 발견해 약물을 투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지만 인지 능력을 검사하려면 전문기관을 찾아야 합니다. 그마저도 1시간이 넘도록 수십 개 질문에 답을 해야 하고 지시에 따라 그림을 그리는 등 복잡한 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새로 개발한 치매 검사법은 어르신의 대화 속에서 치매 단서를 찾아냅니다. 자체 개발한 헤드셋으로 태블릿을 보며 질문에 답하는 어르신의 음성을 수집합니다. 그림을 말로 묘사하거나 전래동화 사파를 보며 이야기를 하고 개인적인 질문에 답을 하는 방식입니다. 가을이 좋습니다. 아무튼 오곡이 많이 나오니까는 먹을 게 많아가지고요. 다들 봄이 좋다는데 저는 가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답변이 문맥에 잘 맞는지, 문장 구조에서 조사가 얼마나 자주 쓰이는지, 말하기 전 얼마나 오래 생각을 하는지 등을 분석합니다. 분석 결과 검사에 참여한 노인 100명 가운데 경도 인지장애 환자 6명, 치매 의심 환자 7명을 선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인공지능에 학습시키고 있는데 이를 통해 검사 시간을 4분의 1 미만으로 줄이고 정확도도 80%까지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사투리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인공지능 기술로는 그 전사를 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분들의 특화된 연구진은 경기도 안산시 노인들을 대상으로 치매 위험군을 선별하고 있으며 실증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홍삼과 비타민 같은 건강기능식품 선물로 주고받는 경우 많으시죠? 이 선물들 때로는 되파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중고거래 그동안은 불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거래가 오늘부터 합법적으로 가능해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1년 동안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1년 동안의 시범 사업. 평소 많이 사용하는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2곳에서 진행합니다. 사업 개시 이후 원하는 사업자에 한해 추가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플랫폼은 더 늘 수 있겠습니다. 기준도 함께 살펴보시죠. 연간 10회, 총 30만 원까지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횟수, 금액에 맞게 이용해야 하는 건데요. 판매를 고려할 때 건강보조식품과 헷갈린다면 외부 포장지에 적혀있는 건강기능식품 마크를 통해 구별할 수 있습니다. 거래 가능 제품도 살펴보시죠.
우선 물건은 개봉되지 않은 상태여야 하고 실온 또는 상온 제품만 가능합니다. 소비 기한이 6개월 미만인 식품은 불가능합니다. 글을 올릴 땐 따로 만들어진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에 작성해야 하고 이용 플랫폼마다 공지사항을 꼭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개봉하지 않았거나 소비 기한이 많이 남은 각종 건강기능식품들을 필요한 곳에 보내고 수납장도 비울 수 있는 구매자, 판매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거래가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경찰이 오는 7월까지 마약류인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5월부터 7월까지 불법 밀경작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텃밭이나 야산, 노지 등 밀경작 우려 지역을 점검할 계획으로 야생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하면 폐기하고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고강도 수사를 펼칠 방침입니다. 프로야구 두산이 양의지의 연타석 홈런과 선발 곽빈의 호투를 앞세워 5할 승률에 복귀했습니다. 두산은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과의 방문 경기에서 13대 4로 이기고 3연승을 달려 19승 19패를 기록했습니다. 4번 타자 포수로 출전한 양의지는 2회 선두 타자로 나와 결승 솔로 홈런을 치면서 개인 통산 250 홈런을 달성했고 3회에도 5대 0으로 달아나는 한 점 아치를 그렸습니다. 잠실에서는 SSG가 시즌 첫 승을 수확한 선발 송영진의 5이닝 1심점 호투를 앞세워 LG전 6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축구 영웅 디에고 마라도나가 분실한 이른바 신의 손 골든볼 트로피가 다음 달 경매에 나옵니다. 영국 BBC는 다음 달 6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매에 지난 1986년 멕시코 월드컵 골든볼 트로피가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마라도나는 당시 조국 아르헨티나의 우승을 이끌고 MVP격인 골든볼을 받았는데 대회 이후 분실했고 지난 2016년 한 수집가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경매업체는 트로피가 수백만 달러에 팔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신의 손 논란이 있었던 8강 잉글랜드전에서 마라도나가 입었던 유니폼은 앞서 900만 달러에 낙찰됐습니다. 올림픽 3연패를 노리는 펜싱 남자 사브르 대표팀이 안방에서 열린 국제대회 개인전에서 모두 조기 탈락하면서 일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펜싱계 분위기를 고려하면 실전 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남자 사브르 간판 오상욱은 8강에서 맞붙은 미국의 신예 돌레지 비치에 한 차례도 앞서가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았던 오른 발목을 다시 삐끗한 영향도 있었지만 익숙하지 않은 플레이 유형에 애를 먹었습니다. 되게 변칙적이었고요. 그리고 어린 선수인데도 되게 여유가 있었고 좀 저희 나라랑 잘 안 맞는 그런 스텝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8강에 진출한 오상욱은 나은 편입니다. 구봉길은 16강에서 세계 랭킹 1위 바자제의 덜미를 잡혔고 도경동과 한솔 등 젊은 선수들은 32강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올림픽 2연패를 이룬 일명 어펜저스 중 김정환과 김준호가 대표팀을 떠나면서 생긴 공백에 대한 우려가 다시 나오는 이유입니다. 대표팀이 지난달 내내 체력 위주 훈련만 진행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데 대표팀 내에서도 일부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도자 선생님이 일단 시키는 대로 저희가 계속 따라서 가고 있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이제 펜싱에 조금 더 이렇게 연습 때 좀 치우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펜싱 대표팀 코치진은 올림픽에 초점을 맞춰 단계별로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체력 부족이 현 대표팀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판단해 이번 달까지는 체력 훈련에 비중을 두겠다는 겁니다. 펜싱만 해가지고는 이제 이거는 저희가 더 계속 어려운 상황을 갈 것 같아서 선택을 한 거죠. 그냥 이럴 거면은 진짜 정말 체력을 보강을 하자. 그냥. 올림픽까지 남은 시간은 80여일. 세계 펜싱 사브르는 베테랑과 신예의 거센 충돌 양상이 전개되며 세대 교체가 진행 중입니다. 그 결정판이 될 이번 올림픽에서 단체전 3연패를 이루려면 변화의 흐름을 읽고 이에 대한 실전 감각 훈련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어버이날인 오늘 서울은 모처럼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쌀쌀했던 아침을 뒤로하고 낮 동안에는 기온도 크게 오르겠는데요.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21도로 포근함이 감도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도 무척 크게 벌어지니까요. 입고 벗을 수 있는 외투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울 등 중부지방은 맑은 하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남부지방도 점차 구름이 걷히겠는데요. 다만 전남과 제주도는 오후까지 약한 비가 이어지겠고요. 중부지방에도 낮 한때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봄볕이 내리쬐면서 대체로 포근하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의 한낮 기온 21도, 광주는 22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대체로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주말과 휴일 전국 곳곳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네, 뉴스업 수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